자,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전에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24편입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정다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코너를 드디어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작가들과 함께 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코너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지만 재밌을 것 같은 망가를 다루는 코너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코너들을 세팅하다가 제가 다 실패했어요. 이건 두 개 말고 살아남은 게 없어. 근데 뭐 어때? 하면서 잘 되는 것만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뭐냐면은 바로 전평시입니다. 그러니까 코너 제목이 전평시 있는데 이게 줄임말이에요. 모두 만화 덕후면 다 알만한 작품에서 나왔죠. 네, 나온 거고요. 전지적 평론가 시점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작가들과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망가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 평론가들의 시점에서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즐겨보는 작품들,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작품들이 어떻게 읽히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저보다 바쁜 사람들을 모셔야 했기 때문에 오전에 모셨습니다. 먼저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네, 저번에 알라딘이랑 같이 하는 거 이달의 출판 만화, 그 편이 꽤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여러분 책도 좀 사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지. 우리가 그때 말미에 그 얘기 했잖아. 아, 자주 나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느꼈어. 아, 자주 부르면 안 되겠다. 치트키로. 너무 자주 부르면 이거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트키로 남겨두기로 했고요. 오늘 전평시 시간에 첫 코너로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신 분은 더더욱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SWA 서울 웹툰 아카데미 이사장님이시자 만화평론을 하고 계신 박이나 만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여전히 바쁘시죠? 그 중년이라서 한가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일이 없습니다, 별로. 아니, 바쁘게 되게 지내고 계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해서 같이 4명이서 전평시 코너 처음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사장님, 저희 SWA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매번 녹음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SWA는 대한웹툰교육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1년에 3학기를 운영하고 있고 총 2년 6학기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입시를 봐서 보통 3월 달부터 학기가 돌아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의 원칙으로 내세우는 거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그래서 매 학기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웹툰 작가로서 창의적인 작가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이사장님, 안 되겠어. 마이크를 들고 해주세요. 네. 약간 이게 다이렉트하게 안 들어가서.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드 B 사무실도 여기 있고, 그리고 저희 미학탐구의 코너 녹음도 여기서 하고 있고, 망가다도 이제 여기서 하고, 항상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 SWA 매번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민 평론가님한테도 이번 코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먼저 이걸 잡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제가 다이렉트하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론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러면은 평론가들이 만화를 비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듣고 읽고 해야 되는가, 이 방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재밌게 봤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해서 친구들한테 영업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쿠션 먹여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평론가들은. 그리고 뭐 굳이 또 따지자면 평론가들이 하는 어떤 일이라는 게 작가님들이 직접 하기엔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리고 좀 머쓱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신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일단 전 영역이 좀 이렇게 넓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작품 하나를 흔히 우리가 평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리뷰라고 얘기도 하는데, 작품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게 이제 평자가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데, 작품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작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거나, 아니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작품이 이제 읽히는 그 당대의 컨텍스트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거나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다른 시각들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른 시각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글쓰기가 흔히 평론, 리뷰, 비평이라고 이렇게 폭넓게 얘기되고 있는 거고, 그런 글들을 읽는다는 거는 결국 그 만화를 읽는 거를 다른 시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만화를 통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만화 읽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론이란 말 결국 크리틱이라는 뜻인데, 크리틱이라는 게 그냥 철학서에 나오기에는 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아주 가까이도 가보고 멀리서도 보고 옆으로 돌려서도 보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이제 크리틱이라고 하는데, 작품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작품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도 읽힐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더 다르게 읽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직업이 평론가인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대한민국에서 만화 관련된 평론가들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에게도 이제 평론가들 입장에서, 물론 평론가 이전에 다들 그냥 덕후입니다. 다들 만화 덕후고 만화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냥 만화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이게 평론가 시점을 봤을 때 작품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비님, 우리가 처음으로 골라온 작품이 어떤 작품이죠? 네,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작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맨 처음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들 한 2번, 3번 이렇게 보지 않았나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번 보고 싶었는데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저도. 그 4번 본 사람 나밖에 없는 거야? 저 어제 한 번 더 보고 왔는데 그건 이따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다비님 어떠셨어요? 저는 매번 밝히셨지만 일본에서 보셨잖아. 네, 그쵸. 근데 일본에서 보고 한국에서 딱 개봉한 날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뭐 리뷰 보기도 하고 했는데 한국에서 보는 거랑 일본에서 본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미루다가 결국에 한 번만 본 상태로 이렇게 녹음을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는 일단 미학탐구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으니까 그때 안 했던 얘기를 좀 해보자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래는 조금 예전에 했던 것들은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이야기의 인과가 좀 명확하고 연결고리가 좀 단단하게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그 인과의 연결고리라는 게 조금씩 옅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작품은 보고서 이 사람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디까지 좀 퐁당퐁당 뛰어갈 수 있나? 그런 거를 좀 실험해 보려고 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전 4번 봤거든요. 네. 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4번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근데 첫 번째 볼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명확하게 읽혔거든요. 저 거대한 돌덩이부터 시작해서 뭔지 너무 명확하게 읽혀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두 번째 볼 때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멀티플렉스에 걸릴 영화인가? 지금 이 얘기 3번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자면,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3번째는 이제 진짜 빡쳤죠. 스즈키 토시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생각 들다가 4번째 보고 이제 확신을 얻었죠. 이건 멀티플렉스 용은 아니다. 근데 내 작품 자체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뭘 말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읽고 했는데, 그냥 그 태도, 작품을 어디로 가져오는가에 대한 태도, 그게 조금 화가 났었어요. 이재임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여태까지 해왔던 작품들은 네. 다 비슷한 얘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비슷한 작품을 해오던 사람이 이제는 예전에 그 어떤 뭐랄까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반짝거림이랄까 통명함이랄까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왔다면, 지금은 정말 자기 맘대로 하니까 약간 그래서 안 볼 거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나 미야자키 하야오인데 안 볼 거야? 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인데 그런 거 있어, 솔직히 조금.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주제가 반복될 뿐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걸 2번째 보러 가는 때는 그 생각을 했죠. 내가 2번이나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긴 갔습니다. 방이나 만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나 스즈키 토시오 책을
예전에 대원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제 쓰셨었잖아요. 아니요, 제가 감수? 쓴 거는 이제 어린이용 책, 그림책하고 뭐 책이었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 쓴 책하고 스즈키 도시오 그 프로듀서가 쓴 책하고를 감수하면서 감수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열심히 읽어야 되거든요. 네. 열심히 읽으면서 결론은 미야자키 하야오 할아버지는 제멋대로인 할아버지다. 그리고 이 제멋대로인 할아버지를 지금과 같은 아티스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옆에서 모든 걸 우쭈쭈하고 받아주는 스즈키 토시오가 있었어야 됐다. 그리고 다카하타 이사오가 있다. 다카하타 이사오가 아니었으면 아마 지브리에 있었던 애니메이터들은 다 도망갔을 것 같고요. 참고로 반딧불의 가구야 공주 만든 워낙 분입니다. 그 인품이 좋고 그런 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작업에 있어서를 백업해 주시는 분이었고, 스즈키 토시오는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괜히 신경질을 부려요. 계속 미야자키 하야오가 괜히 신경질을 부리는데 그 신경질을 부리는 거를 옆에서 잘 보고 있다가 그래 너 이거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제안을 해주면 이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하고 싶어서 신경질을 부리는 거였고 이제 그런 약간 어린애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 투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을 항상 볼 때 그 일본의 전후에 등장하는 일본의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부성과 모성에 대한 고민들과 갈등이 이제 많이 담겨 있는데 결국 미야자키 작품의 본질도 사실 어느 한 축으로는 그 부성에 대한 존재하지 않는 부성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소년이 분명히 부성을 가진 아버지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의 고리들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일본이 근대화되고 그다음에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아버지가 들어오고 하는 그 과정들에서 부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 일본의 모든 콘텐츠에는 그 부성에 대한 고민이 결국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과 플러스 또 미야자키 하야오는 되게 공교롭게 또 모성에 대한 측면도 계속 탐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탐구하는 작품의 계보들이 결국은 총합적으로 드러나 있는 결국 미야자키 하야오의 뭐 여전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됐죠. 그런데 그거를 이때까지는 그래도 상자 안에 잘 넣어왔는데 네. 이번 작품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같다. 그런데 그래도 그래픽은 너무 뛰어나지 않았어요? 늘 그쵸. 원래 그래픽은 항상 뛰어나죠. 근데 발전한 것 같아 더. 저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크레딧에 있는 그 제작사들의 명단이 있어요. 거기에 유포터블 들어가 있고 프로덕션 하우스 들어가 있고 막 보면서 돈을 정말 아낌없이 썼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닌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3D에 대한 태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와서 안 쓴다. 우리의 2D의 느낌을 못 따라와서 안 쓴다는 입장이었는데 따라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보면 탱크나 이런 것들 다 3D로 돌렸잖아.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결합돼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구나 그래픽은. 그런 지점에서 되게 눈이 즐거워지는 측면들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예 그 그래픽을 화려하게 바꿔가니까 솔직히 처음에 시작될 때 내용은 좀 근현대 소설 같고 지루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그 압도적인 이미지가 감싸 안고 가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훅 빨려 들어가는 뭔가가 처음에 있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처음에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처음에 그 불난 그 거리를 막 뛰어갈 때 네. 나는 그 생각했거든. 이거 그림이 미야자키 그림이 아닌데? 저도. 나는 생각은 했는데 너무 그 일렁임이랑 이런 게 네, 너무 멋지죠. 멋있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팅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액션들이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쿄 대화제, 대공습 이후 대화제 장면도 그렇고, 뭐 외가리나 뭐 앵무들이 날아가는 장면들도 그렇고, 기존의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노력했었던 달리기 장면하고 날아가는 장면들을 좀 뛰어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았나 표현에 있어서. 특히 저도 이재민 평론가 말에 동의하는데
앞부분의 그 도쿄 대공습과 대화제의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을 보면 뒤에서 그냥 원경에서 잡고 앞에 마차가 간다거나 이럴 때 그냥 가지 않거든요. 쭉 갈 수 있는데 한번 통 튕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미야자키 하야오군 하면서 보다가 중간 이후로 되게 급속하게 지루해졌던 것 같아요. 탑 들어가면서요. 탑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이후부터. 네. 탑 들어간 이후부터 갑자기 확 지루해졌던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픽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성장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발전. 이번에는 지브리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 구현할 수 있게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지점에서 되게 좋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러프하게 감상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이 그건 것 같아요. 그 검은색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거기서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탑 아니, 할아버지가 초원에서 이게 나에게 모든 걸 힘을 준 돌이야 하는데 컨택트에 나온 것 같은 거대한 돌 같은 떠 있는 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미야자키가 심어놓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됐어라는 심볼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냥 흑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양도 배 모양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서구 열강의 어떤 침략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가져다 준 양가적인 모든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전 한 가지로는 그거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결정체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난 못 느꼈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나온 여러 상징들을 계속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런 해석에는 약간 반대하는 측면인데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해석을 투영하는 게 보면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그 역사적 사실들을 놓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항상 이렇게 계속 매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죠. 뭐라도 없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거대한 탑과 돌이 어떻게 보면 한 세트잖아요. 그 그쵸. 탑과 돌이 한 세트인데 그 탑과 돌에 대해서 탑이 떨어지는 것이 대충 아마 그 작품에 보면 유신 직전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 탑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서구 열강의 흑선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근데 중간에 작품을 보다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거는 일본의 서구 열강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아니라 서구 열강의 일본에 강제한 근대적인 뭐 개방과 개혁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할 만큼 미야자키 하야오가 과연 그걸 만들 때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했을까라고 생각하면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더 화가 날 것 제가 같은데. 쭉 작품을 볼 때 미야자키 하야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되게 겉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안에 있는 앵무새가 약간 파시스트처럼 하고 있고 파시스트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히 의도했다고 생각해요. 전쟁과 파시스트들의 반대하는 늘 자기의 포지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저는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복잡한 상징을 집어넣었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비슷하게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보고 별로였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은 반면 나는 완전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좋았다는 얘기를 보면 표면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거기 밑에 있는 어떤 깔린 상징 같은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위에 깔려있는 이미지들을 따라가면서 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일본 역사를 그렇게 많이 공부한 건 아니라서 처음 봤을 때 뭔가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건 아닌데도 그냥 표면을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별개로 재미는 좀 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야자키 영화에 대한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뭔가 영화를 볼 때 여기에 뭔가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직은 표면을 따라서 뭔가 읽는 것을 대중들이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징이라는 게 저는 되게 너무 명확해서 방금 평론가님의 그 해석에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 큰 할아버지 있잖아요. 다 늙은 할아버지. 네. 초반에 보면은 그 액자에 사진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 할아버지가 큰 할아버지예요? 고조 할아버지야? 무슨 할아버지야? 이 쓴 데마다 어디에는 큰 할아버지, 어디에는 고조 할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서 몇 번을 고쳤네. 맞아. 근데 뭐 큰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옛날 할아버지 이렇게 돼 있던데. 고조 할아버지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연대상? 아니, 엄마의 할아버지면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네요. 예. 근데 사진 혹시 보셨어요? 네네네. 일본인이야, 동양인이 아니야. 약간 테슬라 같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딱 봐도 테슬라요. 니콜라 테슬라.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목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미야자키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살아왔어라는 거를 이 탑과 돌과 그 할아버지와 이 관계 안에 앵무들과의 관계 안에 전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상징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가면 이제 돌탑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 전후 세대 전쟁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겪은 이 계산서 빌지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는 이거 상관없이 살 수 있지 않니?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니?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묻는 거를 마지막에 질문으로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징이 너무 명확했다, 제 입장에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만약 그게 미야자키가 의도한 바라면 제가 본 미야자키 영화 중에 최악이었어요. 그거는. 왜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인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미야자키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 10년 전에 냈던 바람의 분다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돌탑이 무너지는 이유가 자기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게. 앵무새 왕이. 네.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이게 하나. 그리고 그 서구 열강의 침략이라고 보든 뭐든 탑이 만들어진 것도 거기에 운석이 떨어진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건데 자기들이 만든 거란 말이야. 어쨌든.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그게 피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 탑에서 나온 것들을 써먹겠다고 그걸 지어놓고 그게 보호든 뭐든 이용을 해먹었는데 그게 떨어졌을 때 불기둥이 올라왔고 그러면 막 되게 무서운 묘사를 해요. 이게 피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탑이 무너지고 나서 외가리가 그런 말을 해요. 어차피 너는 나를 잊어버릴 테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가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는 나는 되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가해는 어쩔 수 없음처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그 시절엔 다 그렇고 살았어.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받은 요만큼의 피해는 이만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로 미야자키가 의도한 바였다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냥 본인의 인생 그 자체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방금 제가 얘기한 지점과 그리고 아까 그 박인하 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성과 모성 이게 결합돼서 나온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말씀 주신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한 번 더 봐야겠는데? 굳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금 얘기한 해석하고는 항상 이렇게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봤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미래소년 코난을 라이브로 KBS에서 방영할 때부터 봤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의 본질은 보이밋걸 스토리로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보이밋걸 스토리로 시작하는데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보이밋걸 스토리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보이밋걸 스토리는 성장서사에서 소년하고 소녀가 만나서 그 다음 단계로 소년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많죠. 소년의 입장에서 보이밋걸 스토리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보이밋걸 스토리는 소년 혼자 살고 있는 소년에게 어느 날 하늘에서 소녀가 떨어져서 그 소녀와 같이 비행을 한다거든요. 라퓨타. 네. 그게 라퓨타이기도 전체적으로. 하고 코난이기도 하고 초창기의 그 기본적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스토리는 보이밋걸 스토리는 소녀를 통해서 소년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서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작품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초판부는 그런 보이미컬 스토리였다가 나중에 점점 소녀 중심의 스토리 서사가 넘어가요. 이제 보이가 나오지 않는 소녀가 나오는 이야기로 넘어와서 그래서 마녀의 테크편이 한국 제목이 뭐지? 키키? 키키. 마녀 배달부 키키 같은 경우에도 소녀의 성장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나우시카도 소녀의 성장을 다루고 있고 이렇게 완전히 전환된 이야기의 투 트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소년이 등장하는 작품들은 만들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 떡하니 소년이 등장하는 거예요. 소년이 화자로서 등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저에게 뭐였냐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소년들은 절대로 내면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소년들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냥 되게 뭔가 아버지나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라퓨타에서도 보면 파즈죠? 소년이 시타인가? 파즈인가? 파즈 맞는 갑자기 것 이름이 헷갈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시타와 파즈와 시타. 네. 네. 하여튼 그 소년이 탄광촌에서 살잖아요. 네. 아버지 없이 살아요. 네. 어머니도 없이 살아요. 근데 되게 밝은 친구예요. 미래소년 코난도 홀로섬에서 사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되게 밝은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밝은 친구들을 그렸었는데 남자가 파즈, 네. 여자가 시타. 오케이. 파즈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소년이 소녀를 만나서 소년이 비행을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모성과 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소년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소년은 굉장히 밝은 소년인데 이 밝은 소년에서 하늘에서 소녀가 내려와서 소녀하고 같이 모험을 시작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진짜 양껏 자기 마음대로 만든 그대들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인공이 딱 소년이 등장하는데 소년이 등장해서 상처를 받아요. 눈앞에서 모성이 사라지고 부성은 갑자기 자기의 이모를 새엄마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애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돌로 자기를 자해를 하고 이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에서 자해를 하거나 내면에 상처를 입은 소년이 등장한다는 거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그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의 주인공을 바꿔놓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계속 또 다른 여성들을 만나서 그 구원을 받는데 그 여성이 히미가 어머니였고 뭐 이런 관계들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기존의 애니메이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결국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론일 수도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모든 것은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자기가 얘기했던 뭐 자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세계에서 붕괴로 나타나는 거고 저는 저의 보는 방법은 뭔가 거기서 이 작품을 만들면서 스토리와 뭐 여러 가지에서 뭐 어마어마한 철학이나 어마어마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많이 유튜브나 기타 등등에서 회자되고 있는 수많은 그 해석하기의 기법들보다 저는 그냥 봤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봤을 때 결국 이 바이오그래피에서 맨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분다 같은 작품에서 제로센과 비행기와 모든 것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지만 결론은 모든 것은 허무하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전쟁에 참여했던 제로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모하고 결혼했고 나는 그런데 그 이모를 욕망하고 있고 이 세계에 들어가서 나를 도와줬던 소녀는 알고 보니 엄마고 모든 것은 허무하다. 다 무너져 내리자.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게 안돼 너무 우울해 진짜. 미야자키 하야오가 본인이 살아왔던 삶을 반추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까 돌 가지고 자기를 찍었을 때 나오는 피라고 생각했어요. 피 치고 너무 많이 나. 그렇게 나오면 죽어요.
근데 내가 입은 상처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너무 아팠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마치 팔이 잘린 것처럼 콸콸 쏟아진단 말이죠. 원래는 그렇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주르륵 흐르고 말아야 돼요. 그렇게 안 나죠. 근데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피가 손으로 막았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상처는 요만하단 말이에요. 진짜 한 마디예요, 손가락. 거기서 피가 그렇게 나오려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쫙 직선으로 나와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입은 상처는 되게 크게 보이고 그거 아는 사람이 그린 거지. 나도 그런 사람이야. 인정.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나는 세계 평화를 노래하고 다들 왜 그렇게들 사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나도 그러고 살았다. 인정하고서 그린 것 같은 느낌. 모든 것은 허무하니까 다 무너뜨려 버리자.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담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우리는 일본 근대사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일본 근대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자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딱 보면 뭐야 미야자키 하야오 옛날이랑 좀 변한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는 확실해요. 주인공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아가 투영된 주인공이라는 건 확실해요. 네. 맞아요. 모두가 잘 알다시피 그 제로센을 만들었던 군수공장을 경영했던 것도 그다음 뭐 이 시차는 차이는 있지만 그건 되게 확실한데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미걸 스토리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본질이었는데 그 보이미걸 스토리에서 핵심은 모험을 떠날 이유 그러니까 무해한 소년들에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무해한 소년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무해한 소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건 전후에 태어난 일본인들에게 그러니까 너네들은 전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후의 존재들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일본의 많은 대중문화들은 그때 아버지를 뭘로 설정했냐면 미국의 대중문화로 아버지를 설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일본에서 팝컬처라고 부르는 수많은 일본의 대중문화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미국을 아버지로 설정하고 미국의 것을 가장 잘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패션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다 심지어 술도 그렇고. 네.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걸 선택하지도 않았고 전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들도 선택하지 않았고 전후에 태어난 너네들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세대고 너네들은 그래서 무해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인공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 아주 이상적인 무해한 여성상, 무해한 소녀 그래서 소녀상을 제안을 해주는데 이 소녀상을 우노츠네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성으로 초청을 한다고 얘기하고 그 초청된 모성이 결국은 디스토피아로 초청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랬었던 애니메이션이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마이토에게 자아를 투여를 하니까 무해하지도 않고 상처도 받고 스스로 자해도 하고 그리고 초청한 사람도 심지어 자기가 미묘하게 싫어하지만 욕망했던 양가적 감정이 있었던 새어머니였다는 사실이 저는 그 도입부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신의 모든 작품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방식으로 부정을 해버리는구나. 아 결국 그럼 막판은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 결국 다 무너뜨리고 끝나는 역시 허무주의. 그 마이토라는 캐릭터가 한자로 쓰면 진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여태까지 연극시켰던 캐릭터가 아니라 이건 진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마이토가 나오고 나서 처음에 공습경보 올리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웽 한 다음에 막 시끄러우니까 마이토가 딱 일어나서 말을 딱 시작할 때 그거 듣고 그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변성기 이후의 목소리야.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에서 변성기 이후의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다 어른으로 그려지거든요. 하울. 근데 이 마이토는 누가 봐도 정말 소년이에요. 작아요, 되게. 아버지랑 거의 머리 하나 반 차이가 나고 아직 2차 성징이 오지 않았을 것 같은 소년이란 말이지. 근데 그 소년의 목소리가 성인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깜짝 놀랐고 얘는 집에서 계속 맨발로 다니거든요. 작품을 보면 이 작품 내내 그 저택이든 아니면 옛날에 도쿄집이든 맨발로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들 뭔가 신고 다녀요. 근데 얘는 신발을 벗어도 맨발이야. 신발을 신을 때도 맨발이야. 그러니까 얘는
뭔가 마히토라는 이 이름, 나는 뭔가를 깔고 땅에 발을 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냥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거 디테일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야오가. 그래서 그런 거에 하나하나 심어놓지 않았을까? 자기 버릇이 투영되기도 하고, 실제로 하야오가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니까 내 어릴 때 모습 그대로를 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목소리 변성기 온 거는 저도 의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하쿠 맞죠? 걔도 되게 작은 애로 나오는데 걔 목소리는 되게 중성적이라고 해야 될지 어린애 목소리예요.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래 성우 기용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문 성우 안 쓰고 이번에도 막 아이명 쓰고 쓰다. 바람이 분다해서 그 비행기 설계사는 그 사람이 안노잖아. 아 맞아요.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목소리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것도 의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래야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마히토의 일종의 유해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본능적으로 만들어서 다 무너뜨리는 그런 거 완전히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뭔가 상징하는 기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해석의 문제라서 뭐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와 이 세계 이렇게 간단히 나눠보죠, 그 작품 안에서. 근데 현실 세계에서의 아버지는 마히토한테 모든 걸 다 줘요. 근데 마히토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보면은 밥도 주고 뭐도 주고 큰 저택도 주고 차도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학교도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이러고, 만약에 너를 누군가 이렇게 때린 거로 알고 있잖아, 아빠는. 그러면은 널 때린 애를 내가 가서 어떻게 해줄게 하면서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래. 그런데도 마히토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를 못 느끼는 상태로 허무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히토가 직접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 아버지와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구성이 없는 세계를 그렸다면 이번에 적극적으로 구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 세계에 가면은 원래 현실 세계에서 그 할머니였던 한 분이 업으로 나오잖아. 키리코. 키리코 업을 하는 분으로 나오는데, 그분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여자인 것도 그렇긴 하지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뭐냐면 처음으로 배 움직일 때 와서 배 끌으라고. 그러니까 마히토 보고 살기 위해서, 직접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걸 처음으로 알려주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생선 배 가르는 장면도 맞아요. 기묘할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잖아. 그게 마히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행위야, 그 작품 안에서. 그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줬단 말이야. 근데 처음으로 야 계속 시키잖아. 그 키리코 할머니가 너도 빨리 저녁까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빨리 배 가르는 거 해봐 이러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나. 근데 저는 미야자키가 그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개항하고 나서 그 당시에 남성들이 잘 나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어느 표상적인 지점이 있는데, 그것 말고 그 키리코가 보여주는 모습은 개항하기 전에 일본인들이 먹고 살았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선 잡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대비되게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마히토의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니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대척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만들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희망을 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저는. 물론 이제 그냥 만들진 않았겠죠.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이 다 결정을 내려서 완전히 본인의 의도일 것이냐, 아니면 미야자키가 짜증을 내는 와중에 그걸 받아들어서 요건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방식 모두 미야자키 하야오가 키를 잡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라면 가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더 기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전 작품들도 그렇게 다 짜고 만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뭐 일단 신호비 없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니까. 이 작품에서 센과치히로 행방불명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나올 것 같은데, 센과치히로 행방불명에서는 부모님이 계세요, 둘 다. 네, 맞아요. 근데 사라진단 말이야. 돼지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게 그 자기 손녀한테 바치는 작품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러면 그 돼지가 돼버린 부모는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야. 그런 거야?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본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나누다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실패했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전후를 만들어 왔던 전후 체제, 그 평화 체제, 이걸 지탱해 왔던 모든 것은 실패했다고 단정을 하고 다 무너뜨려 내리는 거야. 저 딱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생가치로 행방불명까지는 그래 얘네를 닮지 말렴. 소중한 나의 손녀야. 나는 실패했지만 자기 아들들이 딱 그 버블경제 그 시대 사람들인 건가? 그렇게 봐야 되나? 그렇죠. 세대로 봅시다. 자기 아들로 보면. 세대를 보면 그러니까 딱 그 세대잖아요. 전쟁과 전후를 걸쳐 있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그 버블기의 성장기와 모든 걸 다 겪었던 게 자기 자식들 그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손녀. 예. 그래서 손녀에게 뭔가 희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그때도 약간 은퇴를 한 해 만에 하다가 막 돌아오고 막 이랬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 그 생가치기로가 대박이 났어. 근데 손녀가 이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손녀가. 이제 20대가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봤더니, 이게 다 뭔 소용이냐 싶어진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을 테니까, 그걸 보고 있던 하야오가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별로 크게 쓸모없는 것 같고, 이게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다들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치열한 거 맞니?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쌓아 올려왔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디지털 세계로 너무 완전히 전환되면서 사실은 쓸모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가치히로 때의 그 하야오가 보여줬던 그 모습과 비교하면 되게 시선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엉망진창인 세계에서도 그 우물덩어리 세계에서도 희망을 발견해내던 사람이 이제는 정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그냥 부셔버리잖아 그 세계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허무주의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 지금까지는 계속 이 세계가 나빠지고 있으니 우리는 나빠지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 설교조차도 안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전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는 알고 보면 엉망진창이었으니 결국 이 세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너네들은 잘 살아봐라. 저도 그게 느껴졌어요. 나는 이제 곧 죽으면 그만인데 니네들은 어떻게 살래? 그게 내가 얘기한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빌지가 이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 거니? 그 질문이 질문이 아니라 그냥 허무주의로 그렇게 끝났다는 생각이 희망을 줍시다 우리. 너무 이게 그거예요. 빌지가 있어서 그걸 니들이 정산해야 돼. 미안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빌지잖아. 방금 말씀하신 건. 빌지는 내가 정산해야 된다는 건 말이야. 근데 그 정산이 아니라 우리는 다 썼고 내가 용어를 잘못 썼네. 다 했어. 다음은 니네인데 니네는 무슨 생각이니? 내 말이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아무 영혼 없는 화이팅 있잖아요. 그래 누구들은 또 인류는 또 반복하겠지. 너희들도 반복하겠지. 그냥 살아라. 약간 이런 일본에 느낌.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한테는 조금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일본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야오니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노츠네이로가 되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자신을 위해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만든 작품에서도 그 어리석은 고집은 풍부한 창조력으로 반전되지 못하고 그대로 관객에게 제시되었다. 가령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하는 설교로서 말이다.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을 이 작품은 미야자키의 약점이 가장 전면화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호되게 비평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이 가장 빛났던 시절은 보이미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과 에너지가 빛났었던 지점, 그리고 소녀가 스스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키키나 나우시카 같은 작품들. 근데 그 뒤에서는 계속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워낙 탁월한 예술가라서 재미있죠. 재미있는데 그런 이 미야자키의 자의식을 보완해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즈키 토시오나 다카타 이사오 같은
스스로 스즈키 토시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브리는 발 3개가 달린 뭐 항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작품은 정말 마음껏 양껏 자기 마음대로 그리게 됐고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게 된 작품이 결국 그렇게 보면은 내면에 있었던 자신의 그 일본 전후 체제를 살아나갔었던 평화주의자였던 자신의 허무가 그대로 반영이 돼버린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좀 슬픈 측면도 있어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발 3개 중에 하나인 다카타 이사오라는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서로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았다고 해요. 좋았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카타 이사오가 선배고 네. 자기가 초반에 지브리 빌드업 단계 만들기 전에 막 지브리 이제 우리는 지브리 작품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엔 지브리가 없었던 나우시카라든지 이런 작품 할 때 PD를 못 구해서 쩔쩔매고 이럴 때 다카타 이사오가 다 PD나 이런 거 그때는 스즈키 토시오도 없어. 그 사람은 애니만주 편집장이었으니까 그때 그 역할들을 다 해주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고 싶은 걸 해줘 도와주면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카타 이사오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는 되게 2, 3년, 4년에 한 작품씩 내면은 다카타 이사오는 되게 한 7년, 8년가 스즈키 토시오가 다큐에서 얘기했는데 제작비를 한 3배씩 잡아먹는다. 근데도 작품이 완성이 안 돼. 그런 사람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지브리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굉장히 스스로도 선배이긴 다카타 이사오가 선배이긴 하지만 강력한 라이벌 의식도 있고 동료이자 서로가 서로에게 막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건 맞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에 이제 조금씩 작품에서 이제 스즈키 토시 혼자서 안 되는 거지. 그런 지점이 조금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재민 평론가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네, 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계속해서 보여줬던 박연아 선생님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네. 약간 안에서 끓어오르는 창작욕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구체화하지 하는 것이 좀 약간 서툰 사람이구나 아직도 라는 생각이 사람이요? 좀 들어요. 이걸 구체화해서 그려내는데 이미지로 그려내는 건 되게 잘하는데 네. 그거 말고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건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들한테 그렇게 혹평을 그래서 잠깐 얘기했던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냥 애니 잘 만드는 아저씨거든요. 할아버지거든요. 은퇴 자꾸 번복하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당신한테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네 싶은 반응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이 작업할 때 보면 신업도 없어요. 그냥 그리면은 그게 그대로 콘티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 정해놓고 안 하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 중에 2013년인가 2003년인가 2014년에 나온 그 지브리 관련 다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게 바람이 분다 만들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다른 애니메이터가 비행기 나르는 장면을 그려왔어. 이제 그려오라고 했겠지. 네. 근데 미야자키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니래. 다시 해오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해왔어. 근데 미야자키가 또 아니래. 그러니까 막 그때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막 화를 내진 않아요. 그냥 이건 좀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럼 이건가 하고 실제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영상을 보고 애니메이터가 그대로 따서 가지고 가서 보여줬어. 그래도 미야자키가 아니래. 그러고 나서 애니메이터가 되게 당황스럽다는 듯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뒤에 스즈키 토시오가 뭐라고 하냐면 그 미야자키 상은 머릿속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구현되어 있는 게 있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장면에서 내가 흥분되고 내가 집착하는 어떤 동세나 이 사람도 토에이 동화 출신이니까 동세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애니메이터들이 맞추지 못하면은 계속 다시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미야자키가 그걸 설명을 잘 안 해줘. 그러니까 못하죠. 설명을 못하는 거에 가깝다고 저는 그러니까 보고. 그 방금 말씀하신 해석에서 동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덧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있고 자기는 자기 손으로 구현이 가능한데 그걸 남한테 설명하는 거에는 되게 서툴고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밑에서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많이 갈려 나갔죠.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도 난해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엔 더더욱 아무도 터치 안 했을 거야. 진짜 은퇴작일 것 같은 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 그리고
포뇨 때도 그렇고 뒤에도 보면 전 바람이 분다가 특히 제일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작품들을 보면은 좀 스타일이 바뀌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네. 아무도 미야자키를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결국 미야자키 작품에서는 이제 초반에선 보이미걸 스토리를 다뤘고 그 다음에서는 결국 미야자키 하야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소실과 소생이라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실과 소생의 키워드를 끊임없이 탐구를 해내고 생각해보면 센가치 네. 행방불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뇨도 그렇고 모두가 다 소실과 소생이라는 고민을 다루고 있는데 그 소실과 소생이라는 고민을 다루는 것이 결국 일본의 그 전후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아까 부성과 모성 이거랑 섞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다른 작품 볼 때도 독자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소실과 소생이라는 키워드가 일본 전후에 나온 일본의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처럼 이렇게 부성과 모성과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부분의 일본의 그 전후 대중문화 이제 전 다른 대중문화까지는 그렇게 확장해서 보면 너무 복잡하고 일단 만화로 한정해서 보면 이렇게 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이야기가 전달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인 작품이 일본의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크게 히트했었던 내일의 조 같은 작품도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없고 그다음에 거인의 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의 욕망 때문에 주인공이 파멸에 이르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마징가 제트도 아버지가 가부토코지 아버지가 박사님이 죽으면서 마징가 제트를 타게 하고 결국 이렇게 아버지의 부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역사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했었던 아버지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의사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 의사 아버지의 형태는 미국이라는 의사 아버지의 형태가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패배했는데 패배를 인정하지는 않고 그러나 우리는 원자폭탄을 맞아서 굉장히 끔찍한 참화를 겪었고 그리고 이 미야자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도쿄 대공습을 통해서 엄청난 참화를 겪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을 해서 패배를 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패배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패배가 아니라 소실이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후에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했던 원수폭 실험이나 원수폭 실험을 통해서 일본에 그런 적도 있어요.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그 수폭 반대 운동이 벌어졌던 게 제 기억이 50년대 후반인 것 같은데 수소폭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계속 군비 경쟁할 때 이제 수소폭탄을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고깃배가 이렇게 고기하러 가다가 수소폭탄 펑하고 그 실험을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다 원폭을 뒤집어 쓰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되게 강하게 일본의 그 원폭 반대 운동도 벌어지는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실이라는 테마와 같이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에반겔리온에부터 모든 것들이 테마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생시키는 것이 주인공의 역할이죠. 근데 이게 최근 만화 체인소맨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거의 공통된 주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장르화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년 만화에서는 그래야만 해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만화가 망가가 그 세계에 서양에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늦게 받아들여져요. 90년대부터 망가 오타쿠들에 의해서 일본 만화가 받아들여지면서 폭넓게 이제 확산이 되고 보는데 그 일본 만화가 서구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지점이 부성과 모성의 상실이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소실과 소생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얘들은 왜 다 때려부시고 다 죽이고 그렇게 어딘가로 떠나고 뭐 계속 침략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렬한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가 근데 그거를 좀 익숙해지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생과 사의 문제니까 일본 만화의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이 소실과 소생이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소실과 소생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작품을 보면서 결국 미야자키가 계속
고민했었던 소실과 소생의 이미지가 마지막에 이제 탑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되게 현란한 이미지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동안 되게 이렇게 천착했었던 여러 가지 근현대 영화들에서 드러난 그런 표현주의나 이런 영화적인 이미지들, 이 모든 것들이 네. 제가 그래서 쓴 글에서 그냥 판타스마고리아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판타스마고리아가 뭐냐면 18세기 말쯤 등장한 그 매직 랜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불을 비춰서 막 유령도 나타나고 천사도 나타나고 그럼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신기해하고 하는 것들인데, 결국 그 서사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해석도 많이 하고 해석하는 프로그램도 뭐 여러 가지 그 유튜브들도 많이 나오고 글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 탑안에서 서사를 정돈시키지 않고 그냥 판타스마고리아처럼 매직 랜턴처럼 소실과 소생의 이미지들을 계속 뒤섞어서 보여주는 게 원인이 아닐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노 츠네히로가 비판한 것처럼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지고 있는 전후의 인식, 전후의 지식인으로서의 인식인 자아가 비대해지고 거기에서 허무주의가 폭발하고 이런 결과, 결국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로한테는 해석의 여지들을 많이 주지만 사실은 본인은 그냥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거대한 매직 랜턴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다루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의 입장에서는 네. 그게 되게 의미가 있고 그런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겠지만 대처적으로 그렇게 네. 자기 인생이니까. 작품을 그냥 쭉 보고 있으면 이게 소생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던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마히로의 동생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가 거기서 태어날 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산실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히로는 혼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안 태어나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아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라면 그 폭풍우를 다 거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하는 장면이 나와야 돼.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이는 태어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 이제 나와서 이제 아장아장.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이후잖아요. 3년이 지난 이후. 근데 그때는 얘가 그걸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기억할지도 몰라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고. 맞죠. 탑이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 절대 태어나지 않고 탑이 무너진 이후에도 한동안은 애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훌쩍 뛰어넘어 버리고 영화가 끝나버려요. 그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래대로라면 하지 않았을. 거기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 그 떡밥인데 이걸 쓰지 않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약간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는 장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저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던 얘기랑 약간 다른 결이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저는 미야자키가 전에 하던 거랑 좀 달라졌다고 느낀 게 그 이번 영화에서는 초반에 판타지가 덜 등장하는 부분이 다른 전작들보다 훨씬 길거든요. 한참 걸리죠. 한참 걸리고 뭐 하울은 그냥 하울 딱 나와서 병사들 뒤로 돌려보내는 장면이나 모노노케 히메는 그냥 그 덩어리들 나오면서 시작하는데 멧돼지 산돼지. 이번에는 딱 그 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물고기 막 나오고 새 나오고 그 변곡점이 딱 있거든요.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탑이 완전 판타지의 공간이지 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판타지가 잘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탑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외가리인데 외가리가 마이토가 살고 있는 집이나 방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창문 밖에서 혹은 지붕 위에서 맴돌면서 자기한테 계속 신경을 쓰게 하는 그 지점이 이거는 좀 전작들하고는 다른 점인 것 같다 싶었어요. 그 외가리가 뭔지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네. 얘는 우리의 적인가? 동료인가? 마지막에 친구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넌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니까 친구.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얘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것 같아. 이 탑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마히로라는 친구와 주인공과 혈연으로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누군지 모르겠던 거죠. 그게 이 애가 가지고 있는 마히로가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메피스토처럼. 내 안에 내가 계속 말을 거는 거야. 그랬을 수도 있긴 해. 새 얘기 나온 김에 새 얘기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많이 카톡이 왔던 질문이 그거야.
왜 앵무새야? 그리고 왜 그러니까 새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건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왜 앵무새였을까? 그리고 왜 앵무새들이 마지막에 굳이 응가를 하셨을까? 앵무새여야 했던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앵무새는 말을 따라하잖아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파시스트처럼 그려진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파시스트의 상징물들을 가진 깃발이랑 장군과 네, 심지어 막 주세라고 해서 그 이탈리아어로 두목인데 그게 적혀져 있는 걸 타고 있는 누가 봐도 얘는 독재자로 보이는 그게 너무 그려지는데 앵무새들이 하는 행동이 미믹이고 따라하는 거고 그게 반지성주의나 아니면 파시즘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쉽게 드러나는 형태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었을까 싶어요. 앵무새들은 거기서 살인이든 뭐든 그걸 서슴지 않고 그걸 죄의식도 못 느끼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사이에서는 통용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도 우리끼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앵무새여야 했지 않을까? 응가는 왜 했을까? 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거기 안에서는 안 하잖아요. 예. 현실 세계로 나왔을 때 하잖아요. 예. 현실 세계로 나왔을 때 걔네들은 이제 이성이나 이걸로 대화 통하는 존재들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가? 그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처음에 나올 때 앵무새들이 쫙 나오면서 똥 범벅이 돼요. 얘네. 그 처음에 그 마히로랑 이모가 막 범벅이 된 다음에 다음 장면을 확 전환될 때 다 사라져 있어. 없어. 그것도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탑 안에서 당연하죠. 가져온 물건이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작품 관련해서 두 분께서 이제 평론가이시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초점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오늘 다루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보실 거라면 그냥 보이는 대로 봐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저도 똑같이 이재명 평론가의 말처럼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걸 느끼는 것이 올바른 더 좋은 감상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혹시 다빈님도 뭐 더 다뤘으면 하는 세팅 키워드가 있을까요? 이 작품에 대해서? 저는 딱히 없습니다. 저도 이제 두 분이랑 비슷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세상에 나온 작품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거거든. 이거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저작권이 지브리에 있겠지만 세상에 나왔으니까 해석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각자 오늘 들으신 것과 그리고 평소에 알고 계신 것들을 잘 섞어서 그냥 이렇게 해석 저렇게 해석하시면서 다 주변에서도 다양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다.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란 사람을 잊은 채 이 작품을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분 어렵게 모셨으니까 앞으로 이 콘텐츠는 한 2달에 한 번씩 하긴 할 건데 하려고 일단 잡혀 있어요. 전평시는. 근데 그래도 미야자키 하야오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저는 누차 붉은 돼지라고 얘기를 했고 네. 다비님은 센가치히로라고 아니요, 저 모노노케 미안해요. 얘기를 했는데 두 분도 미야자키 그래도 해온 작품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처음 제일 좋아하는 건 붉은 돼지고 두 번째는 이제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야자키 자기 필모에서 본인이 좀 부정하는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자기는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인데 루팡 3세는 데뷔작이니까 그냥 덥석했겠지. 그리고 그 뒤에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붉은 돼지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애니를 만든 것 같아서 좀 그렇다. 근데 나는 그 두 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두 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두 분도 혹시 좋아하시는 작품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센가치히로 행방불명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요? 제 손으로 산 첫 번째 DVD가 센가치히로 행방불명이거든요. 왜냐면 영화관에서 못 봤거든 내가 그거를. 너무 억울해서 내가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닳도록 봤어요. 방학 때 틀어놓고 그냥 거의 배경처럼 깔려 있었던 게 해리포터랑 그 센가치히로 행방불명이었는데 이게 뭔가 특정 장면에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못 봤던 세계를 그려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신비로운 세계죠. 네.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사장님은? 네, 저는 천공의 성 라퓨타. 왜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이즈 앤 보이 밋 걸.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나만 꼽기가 너무 되게 아쉽잖아요. 두 번째 그거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좋은 사랑하는 작품은 나 자꾸 마녀의 태급편이라고 외우고 있어서 마녀 배달부 마녀 배달부 키키.
있고 그리고 그 두 개는 거의 비슷한 비중이고 그거보다 살짝 낮은 비중 한 세 개가 거의 비슷한데요. 바람계곡에 나우시카. 네, 저는 세 작품이 각각 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도 3개 할래. 하세요. 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진짜 좋아해. 그거 예고편 한 500번 본 것 같아. 난 옛날 사람이구나. 다 옛날 것만 얘기하네. 각자 자기가 거의 처음 만났을 때 그게 딱 각인 효과가 있는 각인 거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 시절에 활동하셨던 거잖아요. 난 그냥 그 본질적인 작품이 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는 그 본질적인 작품을 계속 변주하면서 고집만 부린다고 생각해. 어쨌든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작품들 많이 만들으셨는데 이제 은퇴할까요? 그 얘기하던데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출근하고 있다고. 이거 개봉한 다음에 나오면 또 하나 또 볼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4명 다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평을 했지만 극장에 걸리면 또 보러 갈 것 같지 않아? 당연히 보러 가죠. 저 처음에 보러 갈 때 그게 그거였어요. 하야거니까 보긴 봐야지 그랬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퇴를 번복을 이제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은퇴 얘기 올라오는 글들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유작이다. 안 죽었어요. 살아있고 계속해서 출근하고 있고 열심히 새로운 아이디어들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날고 그 프로듀서 붙어있는 타카하타 이사오. 스즈키 토시오. 스즈키 토시오가 그 말을 했어요. 반드시 합니다라고 했어요. 할 거예요 또. 앞으로 그런 말 못하게 만들 명분이 생긴 것 같아. 아니, 매번 괴팍한 영감님이 나 은퇴할 거야라고 뻥친 거지. 그쵸. 늘 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많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못 멈출 만한 열정 에너지가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처음으로 전지적 평론가 시점 코너 진행해봤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네, 뭐 자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 내실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 우리 시간에 만들면 이것도 돼요. 시간 없어서 오전에 오전 10시부터 뭐 시간 만들면 되죠. 뭐. 오전에 하면 되고. 네. 저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팟캐스트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좀 이런 거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같이 하자. 저희가 좀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는 작가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독자도 있고 각자의 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세계 대중예술로서 사회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해석으로 다양하게 보면서 서로 즐길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작품을 음미하는 게 저는 더 좋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점에서 만화 클래식에서 다빈님이 다 편집은 하겠지만 다양한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지적 평론가 시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